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5가지 정도를 읽어봤는데 이야기를 읽어본 다음에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교훈도 많이 얻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얘기는 뭐였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에 대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 뭔가가 되게 나아져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이 되게 많았구나, 이러면서 변화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 팩트플리스를 참조했습니다. 이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크기 본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크기 본능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보는 것, 큰 수치가 하나 주어지면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이 상황이 그냥 굉장히 커 보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사회가 되게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탈피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통계랑 수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피해자, 개개인, 그리고 한 명에만 지나치게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문제의 일부에만 모두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들은 훨씬 적은 목숨, 사람들을 구할 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부족한 자원을,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사례 5가지는 죽음과 관련된 데이터로 가득하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비율을 왜곡해서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그럴 거예요. 언론은 또 이러한 상황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주어진 사건, 사실, 수치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건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에 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대중의 흥미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과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크기 본능은 부정 본능이랑 더불어서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인구와 관련한 여러 비율 중에 기본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일관되게 약 20%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 20% 정도만이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정답은 80%, 나아가 9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의 비율은 무려 전 세계 88%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건 공급받는 이런 비율은 85%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놀라웠는데, 초등학교를 나온 여자아이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전 사실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계속 그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고,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교육도 못 받고 있고,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집중화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비율은 무려 90%입니다. 자선단체, 그리고 TV,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고통받는 개인의 모습과 함께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를 비교하고 나누는 행위를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을 오판하지 않으려면 수를 하나만 갖고 따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수와 비교할 다른 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420만 명의 죽은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420만 명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유니세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전 세계에서 1년도 살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의 수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죠. 우리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바라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 맞고요. 대부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더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수는 크지 않습니다. 책 팩트플리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인간의 고통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420만 명은 2016년의 수치입니다. 그 전해인 2015년에는 440만 명이었고요. 그 전해인 2014년에는 4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1440만 명이었죠. 이 수는 비교하면 1950년대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더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 끔찍하던 수가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를 비교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베트남 전쟁 하면 굉장히 큰 전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전쟁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진짜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72년에 우리에게 비극적인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15년 뒤에 이 저자는 베트남 동료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비들을 쭉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시 중앙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에는 황동판이 붙은 1m 정도 높이의 돌탑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150만 명의 베트남인 그리고 5만 8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재앙을 기억하는 방식이 고작 이런 식이라니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그 베트남 동료 의사가 저자를 차에 태우고 더 큰 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5m가 넘는 대리석 비였죠. 이거는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거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를 태우고 조금 더 이동을 하더니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금색으로 덮인 거대한 돌탑, 한 100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돌탑이 보여요. 이 돌탑은 뭐냐면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로 싸운 전쟁을 기리는 비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2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프랑스가 점령한 기간은 200년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은 고작 20년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의 크기들은 그런 기간을 완벽하게 반영한 겁니다. 여러 개의 비를 비교한 뒤에야 비로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이 전쟁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곰과 도끼에 사람이 죽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38세의 스웨덴 여성 마리 라르소는 도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살해당합니다. 옛 남자가 몰래 침입해가지고 마리가 집에 오길 기다렸다가 저지른 범행인데 새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스웨덴 매체에 좀처럼 보도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신문에서도 아주 짧게 보도했을 뿐이죠. 그와 함께 나온 기사가 뭐냐면 스웨덴 북쪽 끝에 사는 새 아이의 아버지인 40세 남성 이야기인데 어느 날에 같은 날 사냥을 갔다가 곰을 만나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1902년 이후에 스웨덴에서 처음 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된 거죠. 아주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스웨덴 전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스웨덴에서 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성이 옛 예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30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런 가정 내 살인 사건은 한 건 더 일어나봤자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는 반면에 사냥 중에 사망한 이런 곰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너무 큰 뉴스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5번째 사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결핵과 신종플루 사망자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비유를 왜곡하는 경우는 곰과 도끼, 그 살인사건만이 아닙니다.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독감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2009년에는 처음 몇 달 동안 신종플루로 수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한 2주에 걸쳐가지고 그 소식이 뉴스를 도배합니다. 언론은 여러 주 동안 계속해서 공포심을 계속 자극해요. 하지만 실제 이렇다 할 정도인가 싶어서 뉴스 보도 그리고 실제 사망자 비율을 계산해 봤다라고 합니다. 2주 동안에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31명입니다. 이 사건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25만 건이 나와요. 그 반면에 2주 동안에 결핵 사망자는 대략 6만 3천 명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신종플루 사망자가 결핵으로 똑같이 비극적 죽음을 맞은 사람보다 8만 2천 배나 더 많은 주목을 받은 셈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실제보다 어떤 조그만 사건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공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밖에 있는 온갖 위험을 걱정을 해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질병이 퍼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분명히 일어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은 우리가 사는 안전한 장소인 여기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을 겪을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밖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저 밖에서는 무수한 장소의 합이고요. 우리는 겨우 이 고작 한 군데, 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늘 수치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